책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항목 양이 너무 많아서요. 살 수가 없네요. 올해 첫 1월 이번에 읽는 책은 실용주의 프로그래머. 다들 아시죠? 이거는 그쵸, 앤드류 헌트인데 대개는 앤디 헌트라고 많이 하죠. 데이비드 토마스는 데이브 그냥 그렇게 많이 읽는데, 그분들이 맨 처음에 책 내서 이게 대박 나니까 우리 출판사 만들자 해가지고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라는 출판사를 만들고, 이 아저씨들이 이 책 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들 스키장에 모여가지고 야, 우리가 맨날 얘기하던 거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 하고서는 선언문을 딱 만들잖아요. 그게 이제 에자일 선언, 에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문인가? 뭐 그런 거 만들죠. 거기에도 들어간 아저씨들인데, 여기 서문을 이제 그 스키장에서 같이 만나는, 또 같이 뭘 썼던 아저씨, 워드 커닝엄 아저씨가 써주시죠.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얘기하기를, 이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것인가? 이 책은 그 프로그래밍 방법을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 하냐? 이 아저씨들은 일하는 방식을 잘 관찰한다. 그리고 그렇게 관찰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개선한다고 하죠. 이거는 우리 맨날 얘기하는 회고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러더니 이게 바로 이 책에 나오는 팁 2 생각하면서 일하라에 해당하는 거다. 막 그런 얘기를 하죠. 그 다음에 그 중에 효과가 있는 거,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없는 거 두 개를 이렇게 막 골라내가지고 추려내고 그랬다. 그래서 이 책은 패턴 랭귀지다.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참고로 워드 커닝엄이랑 켄트백은 패턴 성애자죠. 그래서 모든 것을 패턴으로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하고 막 이제 이름 없는 뭐 우수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 하죠.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다시 저자들은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얘기를 하는데요.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얘기하면서 이 책의 부제가 뭐죠? 그 견습공에서 마스터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래프트먼십에 대한 거다, 장인정신에 대한 거다. 그래서 뭐 여기 장인정신 얘기하는 몇몇 부류들 있죠. 전에 보면은 뭐 그 우리 로버트 C 마틴, 엉클밥 아저씨도 그 장인정신 뭐 그런 거 얘기하고, 그 다음에 그냥 소프트웨어 장인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. 그 아저씨도 그 에자일 선언문 같이 썼던 아저씨인데, 예전에 저희 봤던 그 UML 실전에서 이것만 사용한다 였던 거예요. 그 책에 추천사 써줬던 아저씨죠. 그래서 다들 한패거리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카이젠을 하는 거다.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개량하는 거다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정원을 가지나요? 그랬더니 그냥 이것만 하면 됩니다. 500년 동안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첫 번째는 뭐 철학이라고 했는데, 좀 전반적인 거, 프로그래밍의 어떤 코딩하는 기술이 아닌 것들을 좀 다루자. 그러면서 책임에 대한 거 얘기하는데, 이거는 뭐 첫 번째는 판사님이 이 코드는 고양이가 썼습니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명을 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된다. 그럼 책임이란 게 뭐냐? 뭐 이거 제안을 대시한다.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이거는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또 뒤에서 보죠.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트로피 얘기하는데, 깨진 창문 법칙은 다들 아시잖아요. 그냥 창문 깨진 채로 있으면은 얼마 후에 막 다 박살나고, 그 유명한 실험이 자동차 하나 갖다 놨는데 그냥 그 뭐죠? 할렘 가라고 하나요? 뭐 그런 데다 딱 놔뒀을 때 문제 없었는데 창 하나 딱 깨놓으니까 그 다음에 완전 다 개박살나는 그런 실험들 하잖아요. 방치라면 빠르게 부패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다루고요. 그 다음에는 3장에서는 작은 변화에 대한 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.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돌멩이 수프. 저 집에 책이 있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저것도 동화책으로 있으니까 심심하시면 동화책으로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. 그 다음에 삶은 개구리 얘기 나오죠. 이건 구라라고는 하지만 뭐 우화로 많이 돌고 있는 얘기죠. 그러면서 막 그 질문을 하나 던지죠. 우리가 작게 변화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하냐. 뭐 그런 부분들, 이런 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런 얘기들 했고, 그 다음에 품질 얘기를 하죠. 적당히 괜찮은 소프트웨어에서 품질에 대해서 우리 그 얘기를 할 때 그냥 자기 만족 되게 많이 하잖아요.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정한 기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 막 하면서 막 깨고 막 도자기 막 맨날 깨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는데, 사람들이 쓰기엔 나 지금 물을 지금 마셔야 되는데 물컵 하나 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막 계속 부시는 거야 그냥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품질을 사용자가 정의하게 하자. 그래서 여기서 질문으로 이렇게 하죠.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용자들한테 얼마나 자주 묻는가.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한테 얼마나 묻고,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들이 요구사항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품질도 같이 포함되게 하자.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제 붙이는 거죠. 오늘의 훌륭함이 있고 내일의 완벽함이 있을 때 내일의 완벽함을 선택할 것이냐,
오늘의 훌륭함을 선택할 것이냐. 이 책에서는 오늘의 훌륭함이면 된다는 거죠.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하죠. 그 다음에는 뭐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죠. 지식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서 뭐 주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아까 전에 뭐 새로운 언어 말씀하셨잖아요.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하면서 저기 뭐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.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죠.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긴 한데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고 어쨌든 많이 익혀라 그런 얘기를 하죠. 그 다음에는 그 6장에서는 소통을 얘기하는데요. 뭐 소통에서 우리 개발자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what에 많이 집중을 하죠. 뭔가를 굉장히 그 꼼꼼하게 자기가 아는 거 그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how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떻게 말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꼼수 같은 것들도 막 계속 얘기를 해주죠.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죠. 여기까지는 굉장히 그냥 프로그래밍이라기보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. 그 다음에 가면 이제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하죠. 이거는 이제 개발 방법론으로서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어떤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. 첫 번째로는 try 이거 don't repeat yourself에서 중복, 반복하지 말라고 중복을 제거하라는 얘기를 하죠.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어떤 지식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만드는데 지식이라는 표현을 뒤에서도 계속 쓰는데요. 이거를 중복해서 놓게 되면은 유지보수하기 굉장히 힘들다. 여기서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죠. 우리가 다 만들고 나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만들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유지보수 모드에 들어가는 거다. 왜냐면 만드는 동안에 요구사항이 변하기도 하고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어야 중복이 제거가 되는 거죠. 재사용하기 어려우면은 모르겠다 그냥 또 만들지 뭐 비슷비슷한 게 계속 만들어지니까요. 또는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거 모르는 상태로 또 만드니까요.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 뒤에 가면은 뭐 8장 직교성 얘기 나오는데 굉장히 길죠. 8장은 뭐 직교성이란 말을 저는 이 책 말고는 다른 데서는 들은 적 없는데 혹시 다른 데서 이 말 쓰는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? 아무도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? 칼럼에서 소프트웨어 직교성 뭐 그런 얘기들. 지니넷 같은데 외국에서는 많이 쓰나요?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. 외국에서 딱히 안 쓰는 것보다 없는 개념은 아닌데 네, 그쵸. 보스문어라는 거 보스문어는 많이 있는데 근데 다른 부분 그러니까 수학적인 측면에서 그쵸. 네. 소프트웨어에서 쓰는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요. 다른 필드에서는 수학대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뭐 직교성 말고 여 뒤에 가면 막 그걸 또 설명하잖아요 자기들이. 이거 그 독립성이다 뭐 그런 얘기하고 좀 뒤로 가면은 디커플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아니 이런 좋은 말 놔두고 왜 이렇게 막 그래프까지 이렇게 막 그려가면서 한 점에서 만나고 움직여도 안 변하지 하면서 아니 그냥 독립적이라고 하면 되잖아. 심지어는 뒤에 가면 더 좋은 얘기들 막 나오죠. 막 응집성 이런 얘기하고 그 뒤에 가면 더 많이 요새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거 아이솔레이트 격리하는 거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죠. 그래서 어쨌든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으니까 하나 바꿨을 때 연달아서 뻥뻥뻥뻥뻥 터지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. 만나는 지점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변화하는 게 어떤 한 부분으로 이렇게 어떤 그 특정 모듈 내지는 어떤 그 객체로 이렇게 국소화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랑 그 다음에 테스트 시간이 감소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조그만하니까 재사용하기 좋아서 그래서 또 그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무슨 여기에서는 말로 하기는 뭐 m개의 기능과 n개의 기능이 있으면 뭐 n 곱하기 n의 뭐 조합으로 뭐 된다는데 그런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결합으로 더 많은 기능을 얻으니까 뭐 생산성이 향상된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리스크에서도 아까 앞에 있던 거랑 똑같이 국소화를 시키니까 문제를 국소화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한정적이라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그 부분만 그냥 싹 갈아치워대고 드러낸 다음에 그리고 조그만하니까 테스트하기도 쉽고 그리고 외부랑 연결되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한정되니까 뭐 특정 벤더, 뭐 제품, 뭐 플랫폼 그런데 덜 종속적으로 돼서 리스크가 감소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그 다음에는 팀 구조에도 뭐 적용할 수 있다. 그래서 팀을 만들 때 뭐 자기는 인프라를 구분해서 쭉 놓고 도메인에 관한 것도 각 영역으로 해서 놓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.
뭐 그래놓고서는 야 이렇게 하면은 한 번 회의 때 적은 사람이 모여도 되지. 괄호 열고서는 무슨 하지만 우리는 서로 소통하는 거를 장려합니다. 막 그런 얘기를 했죠. 그다음에는 뭐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이용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달성하기 좋다.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포조 뭐 이런 얘기도 하죠. 여기서는 뭐 우리가 어떤 뭐 스프링 같은 경우도 많이 하는 건데 스프링의 포조 뭐 그런 얘기할 때 여기에 꽉 물려 있으면 다른 데서 못 쓰지만 포조로 해놓으면은 뭐 독립적으로도 돌아가고 하니까요. 물론 요새야 어노테이션 떡칠해놔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. 그 다음에 뭐 AOP 같은 경우에도 원래대로라면 곳곳에 흩어져 있어야 되는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줘서 처리되고, 그래서 뭐 로깅을 남긴다고 할 때 로깅 방법이 바뀌더라도 한 곳만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.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유닛 테스트 하기 어렵다면은 우리의 지큐성이 부족한 거다. 뭐 그래서 유닛 테스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큐성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버그를 수정할 때도 얼마나 여러 곳을 고치느냐. 그래서 뭐 단일 책임 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. 뭔가를 바꿀 때 하나만 딱 되게 하는 거,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은 이것도 사실 지큐성에 관련된 거죠. 그런 것들 된다고 하고,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서에서도 가능하다. 그러면서 내용과 표현을 뭐 분리한다. 여기 워드 얘기를 했는데 그냥 HTML, CSS가 대표적이죠. 워드 얘기는 해도 이 아저씨들 언제적 사람이야 라는 딱 책이 엄청 예전 책이긴 하니까요. 부장에서는 가역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. 요거는 이제 애자일 진영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, 결정을 조금 미루자. 맨 처음에 결정을 하면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여기서는 아예 결정을 좀 쉽게 바꿀 수 있게 하자.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DB를 바꾸거나 뭐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인데 뭐 그런 걸 바꾸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. 예. 뭐 이거는 그냥 벤더 의존적인 코드들은 다 추상화 인터페이스 뒤로 숨겨버리자. 뭐 다 사실상 이것저것 고려해서 만들고 우리의 답은 추상화다.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. 그 다음에는 예광탄, 뭐 유명한 거죠. 뭐 준비, 발사, 조준 뭐 하는 건데, 예광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먼저 만들고,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먼저 만들게 되고, 그 각 부분 만들게 되니까 처음부터 각 요소들이 막 통합이 되는 거죠. 요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프레임워크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거죠. 근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만든 다음에 뭐 기능을 작은 단위로, 여기에서는 되게 그냥 유지 케이스 하나씩 만든다라고 하잖아요. 유지 케이스 하나씩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.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게 11장에서 나오는 이제 프로토타입인데요. 프로토타입은 장점이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을까?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아까 전에 봤던 예광탄은 이제 전체를 다 만드는 거지만,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든 거를 막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한된 질문만 던져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?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꼭 프로그래머로 안 짜도 되니까 종이로 뭘 해도 되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죠. 그래서 제한된 질문이라는 어떤 이 조건을 좀 만족하지 못하는 프로토타이핑 되게 많았었죠. 예전에 보면 뭐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합니다 하면서 서비스를 통으로 막 종이로 만들려고 해서 막 보여주면은 막 화려하긴 한데, 아니 왜 저걸 저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지? 막 그런 케이스도 엄청 많았었죠.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은 학습 경험이라는 거죠. 어떤 우리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여기서 핵심인 거고, 그러면은 어떤 제한된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세부 사항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지금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의 특정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. 그 다음 12장에서는 뭐 DSL 얘기를 하죠. 도메인에 특화된 언어를 만드는데, 여기에서는 뭐 우리 도메인 주도 설계 예전에 읽었던 거기서 나온 것처럼 뭐 그런 개념들을 쭉 끌어다 쓰고, 뭐 거기에서는 우리 그림 많이 그렸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어떻게 처리되냐를 코드로 좀 작성을 했죠. 그리고 그 코드가 사실상 명세인데 그 명세가 나중에 실행되게 만들자, 뭐 그런 걸 하는 거죠. 이건 뭐 메타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최근에는 뭐 EDSL 해서 리습 계열, 리습의 영향을 좀 강력하게 받은 언어들, 뭐 루비라든가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도 요새는 DSL 많이 하죠.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, 메타 프로그래밍 다 있는 애들은 다 하려고 하니까요.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뭐 환경 설정에 관한 것들, 이런 것들도 그냥 도메인에 좀 특화된
이것도 뒤에 가면 다시 나오긴 하는데 메타 프로그래밍 때 얘기 드리고,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봐도 우리가 도메인을 좀 더 쉬운 언어로, 도메인에 특화된 언어로 만들면은 내가 만들어서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뭐 이걸 쓰라고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더 유지 보수하기 좋다,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13장에서 추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, 추정에서 이슈는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가 하는 게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쯤 있다가 끝날 것 같아요 했더니 한 500일 있다 끝나요. 그러면 500일 이렇게 하는데, 여기서는 이게 왜 필요한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하고, 그래서 이게 정말로 왜 필요한지에 맞춰서 그 정확도를 얘기하니까요. 이거를 뭐 아주 정확할 필요 없는데 500일 하고도 8시간 27초 후에 가능합니다.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멀면 멀수록 추정이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단위를 쓰지 말라,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.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추정 기술이 뭐냐? 경험자한테 물어보는 거죠. 전에 해볼 때 뭐 어땠었냐? 내가 고려해야 될 게 있느냐?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고,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 뭐 추정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 게 도메인 범위를 먼저 정확히 하는 거죠. 이 사람이 물었는데 정확히 뭘 묻는 건지 파악을 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흔히 할 수 있는 게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? 뭐 3일이면 되는데 3일 뒤에 이거 뭐야, 이거 안 만들었잖아요 다, 막 그러는데 난 다 만들었는데, 그럼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른 거죠. 아니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거까지 만들려고 하면은 뭐 여차저차 말이 많을 수 있죠. 이거 보면 디자인 막 이거, 그 디자인 그거는 내가 좀 이따 해도 되는데요, 막 그런 걸로 다툴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런 부분들 좀 더 명확히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. 그 다음에는 모델을 우리가 만드는데 범위를 아니까, 모델은 저희가 예전에 DDD 때 그 도메인 주도 설계 때도 했던 거죠. 모델은 문제를 단순하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뭔가를 추정할 수 있잖아요. 정말로 막 모든 디테일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. 그 뭐죠? 무슨 라플라스의 악마였나요? 뭐죠? 무슨 악마죠? 무슨 악마에서 뭐 모든 정보를 다 넣은 우주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, 맞죠? 예. 그런 것처럼 우린 그걸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보다 좀 더 단순한 모델을 써야겠죠.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델을 우리는 어떤 컴포넌트로 분해한다고 하죠, 여기서는. 근데 컴포넌트는 각각 어떤 수식이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다. x는 우리 입력인 거고 w랑 b가 있는데 w랑 b가 무슨 값이 들어가야 괜찮은 게 나올 것인가,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. 매개 변수에다 적절한 값을 넣어주자,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어떤 걸 넣어줘야 괜찮은 게 나올 것인가, 막 그런 거를 찾죠. 찾았으면은 추정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. 계산을 하면서 이게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, 아까 있었던 어떤 매개 변수들을 바꿔가면서 하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평가를 해주는 거죠. 평가하면서 아닌데 너무 많이 틀린데 매개 변수 좀 바꿀까? 모델이 잘못됐나? 모델을 완전히 막 갈아엎고 하는 거죠. 를 컴퓨터가 하면 머신러닝이죠. 이거 사람이 하면은 그냥 노가다고요.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자료들, 이거 방금 전에 다뤘던 내용들은 예전에 우리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에서 무슨 봉투 뒷면에 하는 계산? 뭐 그런 거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. 근데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어떤 알 수 있는, 그래서 이거 전체 프로젝트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? 하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. 그럴 때는 얘를 일부러 잘라내가지고 기능 하나를 개발하고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고 그 다음 또 기능을 또 추가로 개발하고 계속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가 이 전체가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라는 거를 점점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겠죠. 그래서 뭐 점증적 개발을 통해서 프로젝트 일정을 추정하자, 뭐 이터레이션을 돌자, 이거는 뭐 다 에자일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다들 쓰는 방법이죠. 그 다음에는 파트 3에서는 파트 3, 파트 3 굉장히 좀 3부? 3부에서는 도구 얘기를 하죠. 14장에서는 그냥 플레인 텍스트를 쓰자. 근데 플레인 텍스트가 뭐가 좋냐? 여기서는 일정한 어떤 내부에서만 쓰이는 값 내지는 바이너리랑 상대적으로 놓고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일반 텍스트는 우리의 지식을 저장할 수 있다,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지식 당연히 글로 많이 쓰는데 막 암호같이 막 써놓고 그렇게 된 것보다 일반 글이 좋으니까요. 뭐 공간을 막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에러코드 동사 뭐 그렇게 써놓고 막 할 수도 있겠지만, 그런 것보다도 뭐 매핑할 수 있는 거 따로 놓는다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텍스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
상수처럼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. 아무래도 매직 넘버 같이 안 쓰이니까요. 그리고 뭐 텍스트는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재사용하기도 좋고 공유하기도 좋고 수정하기도 좋고 뭐 그런 장점들을 얘기를 하죠. 그러면서 뭐 버전 컨트롤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데요. 혹시 유니티 써보신 분 계시나요? 3D 엔진 유니티. 유니티가 예전에는 씬 데이터가 바이너리로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그래서 버전 컨트롤에 올라가면 아주 지옥이 펼쳐져요. 그래서 최근에는 텍스트로 바뀌었어요. 그랬더니 버전 컨트롤이 돼요, 드디어. 물론 그 버전 컨트롤 되는 정도가 뭐 엑스코드나 아니면은 뭐 그런 아이디들의 프로젝트에 보면은 UUID 넣어주기 때문에 그거 충돌을 하는 막 그런 게 있는 이슈는 있긴 하지만 전보다는 좀 더 낫죠. 어쨌든 네, 플레인 텍스트를 쓰면 좋다. 그래서 우리 플레인 텍스트를 써서 삶의 여유를 갖자. 15장은 쉘. 이거는 뭐 GUI랑 CLI랑 비교하는 거 하면서 GUI의 장점은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해서 그 위즈윅이라고 하죠. 요거인데 단점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. What you see is all you get. 이건 위즈I 어떻게 읽죠? 이거 아시나요? 뭐 이렇게 하여튼 이거 네가 보는 게 전부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시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아예 묘사를 못 하니까요. 그러면서 여기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게 스크립트 짜가지고 우리가 하는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. 뭐 수강 신청 뭐 매크로 뭐 그런 거는 화면에 있는 거 막 클릭하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못 쓰지 않나요? 네? 못 쓰지 않나요? 막 하는 거잖아요. 뭐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거면은 돌릴 수 있기는 하죠. 그 맥에도 오토메이터였나요? 뭐 로봇같이 생긴 애 이렇게 있죠. 그걸로 막 돌리면 되는데 근데 이게 화면에 있는 어디 좌표로 막 클릭해라 이런 거는 되게 바보 같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화 같은 거 제대로 해주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셀레니움이나 이런 것들 써주면은 그냥 화면에 있는 그 엘리먼트 찾아가지고 막 눌러주거나 그런 것들 가능하잖아요. 네, 그런 의미에서 자동화가 가능하다.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빌드 쪽이긴 하죠. 저는 예전에 좀 얘기하는 게 스프링 프로젝트 뭐 한 게 있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서버를 따로 실행을 해야지 하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클립스에서 이걸 누르면 돼요. 그 외에서는요. 그 프로젝트는 그래서 항상 그 이클립스랑 통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옆 사람이 가져가야 그 사람이 그래야 그걸 할 수 있는. 왜냐면은 처음부터 세팅하려고 하면 이게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피할 수가 있죠. 뭐 경험이 있는 동일한 경험이 있으셔서 지금 네, 그런 경우가 있죠. 종종 매우 충격적이죠. 과거에 어떤 삶을 사신 거에 대해 보는 아니 제가 아니라 세상에서. 네, 세상에 그런 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와르 파일을 만들어서 톰캣에 그걸 업로드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뭘 하는 방법이 아예 없어서 뭐 CI를 붙이거나 이런 거는 절대 불가능한. 버전 컨트롤도 해서 내가 만약에 거기 있는 걸 다운 받아도 실행이 안 돼요. 이런 사태들.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에디터 얘기를 하죠. 맨 처음에 보면 하나 에디터에 익숙해지자 라고 하는데 471쪽 보시면은 얘네가 빼야 되거나 뭐 그런 거 있냐 하면은 네 하나의 에디터 이거는 나 이제 좀 빼야 될 것 같아. 나 여러 개 써. 뭐 그런 얘기하죠.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아저씨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 루비 곡괭이 책이라고 해서 루비 막 많이 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루비 온 레이즈 만든 DHH가 쓰던 텍스트메이트 얘기해서 텍스트메이트 자기는 루비 쓸 때 많이 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하지만 여전히 이맥스를 많이 쓰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항상 뭘 쓰든 빔 플러그인을 설치하자. 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에도 빔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고 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도 빔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 터치바는 ESC가 지옥이고 아주 미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맥에도 빔을 깔아주신 건가요? 저는 쓸지도 모르는데. 아니 빔은 원래 다 설치되어 있어요. 기본은 다 설치되어 있고 이제 플러그인으로 설치해서 쓴다고요. 여러분도 다 빔 쓰시나요? 플러그인? 안 쓰시나요? 빔 플러그인 쓰시나요? 네. 좋으시군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자동화서 들여쓰기 죽을 것 같아요. 저는
맨날 괄호 자기가 막 닫아가지고 아 내가 쳐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. 템플릿.js를 만들 때 빔으로 사용자분들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. 이맥스 사용자분들은 저렇게 입력하시면 돼요. 유명한 짤이 있죠. 참고로 이거는 우분투에서 패키지를 삭제하는 좀 멋져요. 그냥 장난친 거죠. 이맥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맥스를 지우고 빔으로 하는 네. 광고. 이런 글이 있어요. 유명한 짤이죠. 그 빔 진영과 이렇게 그 이맥스 진영이 맨날 싸울 때 하는 이 책에서도 에디터 뭐 선정하는 부분 할 때 종교적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네, 네. 네, 프레임 뭐 해서 막 맨날 싸워요 이거죠. VI vs 이박스 하면 VS로 선택한다고. VS 코드. VS 코드에도 빔 플러그인을 다 설치하는. 빔은 어디에나 있습니다. 저기 계시네요. 빔은 어디에나 있습니다. 빔성애자. 빔 쓰는 사람들은 빔파이어라고 하죠. 네. 네. 뱀파이어처럼 빔파이어라고. 그 다음에는 이제 소스 코드 관리를 얘기를 하죠. 버전 컨트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볼 수 있다면서 뭐 버전만 관리돼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언두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. 이름은 블레임이라고 하지만 사실 누굴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. 물론 비난하는데 쓸 수 있죠. 네? 그 똑같 블레이드 말고 에너테이트랑 프레이즈인가? 아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똑같은 명령인데 그러니까 블레이드 비난하다, 네. 좀 뉴트럴하게 에너테이트가 부족한 역할을 하고요. 그다음 프레이즈가 할 때 칭찬하다 뭐 그런 의미로 똑같은 명령인데 예, 칭송하다 세 개가 있거든요. 근데 항상 저희는 이걸 쓰죠. 왜냐면은 칭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잘못됐을 때 쓰니까. 짧기 때문에. 네, 네. 어쨌든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누가 이랬는지는 좀 면상을 봐야겠다. 뭐 그런 정도.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서는 거기에서 책임져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. 네, 코드를 망쳤으니 책임져. 누구야? 그다음에 버전 컨트롤을 올려놓으면은 뭐 협업하는 데도 쓸 수 있고, 그다음에 컴퓨터가 빌드 머신이 가져와서 얘를 뭐 테스트를 하고 모두가 집에 간 사이에 밤중에도 돌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지수적인 통합이 가능하고,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디버깅 얘기를 하죠. 디버깅은 이제 버그가 딱 생겼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. 버그가 딱 났어요. 그러면 이제 이 버그가 났어. 이거 누구야? 그래서 이제 깃블레임을 딱 치고 이제 책임자를 딱 네, 이 책임자라고 할 때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걔를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해라 너가. 너 때문에 행위 다 깨졌잖아. 책임자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서 빨리 해결을 해야겠죠.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. 근데 이때 제일 위험한 거는 뭐냐면은 버그가 딱 생겼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거 불가능한데 이상하다 이상하네 내 컴퓨터에서는 안 그러는데 잘 되는데 이런 게 있죠. 이거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깃허브 같은 데 보면은 빌드 이렇게 통과하면은 그 딱지 달아놔가지고 빌드 통과하고 막 커버리지 뜨고 하잖아요. 기세 보면 여러 프로젝트 있어요. Works on my machine. 내 컴퓨터에서 잘 돈다라는 게 보여주게 지금 달아보시면 돼요. 너는 모르겠는데 내 거에서는 잘 돌아. 프로젝트 하나씩 박아놓으시면 좋죠. 자매품으로 예전에 그 뭐였더라? 볼보였나? 그래서 그 CI 무조건 통과시켜 주도록 어설트랑 그런 거 다 무조건 트루 되게 해주는 놀라운 것도 있죠. 이렇게. 폭스바겐. 네, 맞아. 볼보가 아니죠. 어쨌든 폭스바겐. 볼보는 안전 그 뭐죠? 대명사 같이 쓰는데 미안합니다 볼보. 미안해요. 어쨌든.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. 막 뭔가 잘못했겠지. 이거 이상한데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뭔가 잘못했겠지. 너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나온 거는 증상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. 파악해서.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항상 보면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침을 해요. 그러면은 뭐 기침을 안 하면 되겠네. 근데 그러면 죽겠죠. 원인이 뭔지 알아야겠죠.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.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좀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컴파일러의 워닝 다 에러처럼 취급하자. 이거 많이 하죠. 예전에는 뭐
비주얼 스튜디오로 뭐 게임 만들고 막 그 시절에는 무조건 모든 워닝을 다 에러로 취급해서 처리를 했었거든요. 근데 엑스코드 딱 써서 무슨 아이폰 프로젝트 해보시면 다 워닝이 미친 듯이 기본 프로젝트 난 생성했는데 인유식증. 그러니까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래 하는지 모르겠어요. 애플 이놈들 안 될 것 같아요 진짜. MS가 그런 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기본 코드인데 왜 워닝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. 어쨌든 이거 비슷한 거 여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새는 그 정책 분석 도구 많이 쓰죠. 뭐 각각 뭐 스타일 가이드 맞춰주는 거는 기본이고 뭐 잘 안 될 것 같은 거 뭐 린트로 다 우리 그냥 다 조져버릴 수 있죠. 아 이게 잘못될 때마다 막 계속 뜨고. 예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버그를 재현하는 게 제일 먼저인데 이거 사실 되게 어렵죠. 뭐 내 컴퓨터에서는 잘 되고가 사실 이게 연장이죠. 내 컴퓨터에서 잘 되고 내 컴퓨터에서는 안 된다 이런 거. 이런 거.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사용자 인터뷰라고 좀 관찰하고 뭐 그런 걸 해야 된다.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. 그다음에 디버깅 전략으로 뭐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거. 디버거 써가지고 뭐 저는 안 하긴 하는데 많이들 하는 게 브레이크 포인트 찍은 다음에 워치해가지고 보는 거 되게 많이 하죠. 그리고 그렇게만 해서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들을 좀 알 수 없으니까 순간의 스냅샷만 구하니까 뭐 프로그램이 죽었을 때는 순간 스냅샷 많이 뜨긴 하죠. 스냅샷이랑 그 다음에 콜스택이랑 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요. 그래서 뭐 로그를 좀 남기는 트레이싱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죠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코드를 막 설명하는 거죠. 문제가 있으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 막 설명을 하는 거. 분명히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으면은 막 하면 여기 있는 애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러버덕처럼 끄덕끄덕하고 있는 거.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으면은 죽는 게 맞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얘기를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을 계속하는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죠.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러버덕을 갖다 놓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가 또 있을까요? 하여튼 네,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화면에다가 얘를 띄워놓고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는 버그 때문에 놀랐다면은 뭔가 우리가 잘못된 가정을 세운 거다. 그래서 그게 정말로 우리가 세운 가정이 맞는지를 증명하라. 증명하세요. 막 하는 거죠. 네. 증명하세요. 그거 모르시나요? 그 51% JTBC에서 했던 죄송합니다. 네, 그리고 다시는 이제 버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. 그리고 뭐 버그를 고친데 얼마나 걸렸냐 그럼 쉽게 고칠 수 있게 해야 된다. 뭐 그런 거 얘기를 하죠. 그 다음에 텍스트 처리를 얘기를 하는데 뭐 별거 없죠. 그냥 결론은 펄을 배워. 근데 이분들이 이 책을 내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이런 펄보다 더 괜찮은 언어를 발견했네 하고서 책을 또 쓰죠. 루비를 배워라. 그래서 지금은 다 루비로 한다고 뒤에 가시면 인터뷰에서 가보실 수 있죠. 그리고 실제로 이 책 이후에 나왔던 무슨 다른 책들 보면은 스크립트 처리하는 것들 다 루비로 짜요. 특히 소프트웍스가 곳곳을 다니면서 야 이걸 쓰세요 이러면서 배쉬를 아직도 쓰시네 이 사람들이. 아니 아직도 펄을 쓰시다니 하면서 루비를 막 선포하고 다니죠. 그 다음에는 코드 제너레이터 얘기를 하죠. 코드 제너레이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적인 코드 생성기. 이거는 이제 한번 짠 하고 만들어준 다음에는 내가 코드를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다시 만들면은 내가 만든 코드가 아이고 다 사라졌어요 막 그런 거. 이거는 스캐폴딩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맨 처음에 만들어주잖아요. 빈 프로젝트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에서 쓰고 그럼 노가다를 좀 줄여줄 수 있겠죠. 뭐 그 정도? 아니면은 스프링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뭐 spring.io 가서 그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막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거 쓴다든지 뭐 마법사 쓴다든지 그런 게 해당하죠. 그 다음은 능동적 코드 생성기. 이거는 코드를 계속 생성기가 만들어주는 거죠. 이거는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데 뭐 중복 여러 가지가 있죠. 이 책 앞에서 나왔던 게 내가 파이썬이랑 C++로 뭘 만들 건데 양쪽에 겹치는 게 있네. 그럼 그냥 짜지 말고 하나의 어떤 뭐 XML이나 야물이나 그런 걸 만든 거를 양쪽을 다 꽂아주게 하든지.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예전에 뭐 게임 쪽에서 할 때 많이 쓰긴 했었어요. 패킷이랑 뭐 프로토콜 그 처리하는 거에서 많이 썼었는데 뭐 그렇게 되고 이런 건 그래서 만들어진 코드 메뉴에 가면은 이거는 누가 제너레이트 했다. 돈 뭐 에디트였나요? 돈 모디파이 뭐 그런 식으로 막 위에다가 달아놓죠. 뭐 그런 걸 위해서 쓴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편집진. 그래서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못 만든다. 하지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. 첫 번째로 있는 게 계약에 의한 설계. 요거는 되게 유명한 거죠. 선행 조건이 있고 후행 조건이 있고
그다음에 클래스 불변식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명시를 해주고 뭐 이거는 FL이었나요? 언어 이름 까먹었네. 그래서 FL이나 이런 애들은 지원하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서 써야 된다. 그래서 뭐 많이 하는 게 선행 조건은 뭐 입력에 대해서 우리 어설트를 건다든지 아니면 수행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닛 테스트로 따로 만들어서 돌린다든지 뭐 그렇게 많이 하죠.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게 이제 내가 뭔가 책임은 좀 덜 지고 남들한테 뭔가 그걸 떠넘기고 싶으니까 고도의 전략을 얘기를 해주죠. 입력을 되게 깐깐하게 해서 어이 이상한 거 주네 얘가 안돼 막 하고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적당히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어? 그래서 이런 전략을 써라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아주 현명한 계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빨리 죽이자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그 다음에는 22장에서는 이 앞에서 또 나왔던 얘기예요. 그건 불가능해. 불가능해. 근데 그게 일어나면 그럼 죽어야죠. 죽여버리자는 거겠지. 문제가 생기면 빨리 죽이자. 죽이면 우리는 알 수 있다.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그 다음 장에서도 뭐 assertion 하는 거. 그건 불가능해. 뭐 근데 그게 실제로 막 일어나잖아요. 불가능한데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 다 단원문을 다 달아놓자. 그래서 단원문 달 때는 뭐 여러 가지 있죠. 엑시트 하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있던 거랑 똑같이 프로그램 일찍 죽는 거고 아니면 뭐 로그를 남길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뭐 그런 문제죠. 이거는 옛날에 뭐 MS에서 나왔던 책 무슨 뭐죠? 라이팅 솔리드 코드였나요? 우리나라 번역서로는 버그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책. 어셀션 열라 쓰고 이 뒤에 또 좀 나오는 거지만 메모리 관리자 따로 만들어가지고 메모리 누수 확인하고 뭐 그런 것들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되게 유행하죠. 거기 보면은 막 빠른 버전과 느린 버전이 있으니까 빠른 버전, 느린 버전을 다 돌린 다음에 어설션에서 두 개가 같은지 비교한다 뭐 그런 것들을 하죠. 걔네 뭐 엑셀 만들고 그랬으니까. 그 다음에는 예외. 언제 예외를 사용할까? 예외를 쓰면은 아주 코드가 깔끔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하지만 이게 클린 코드 때 책에서도 나왔지만 예외 쓰면은 우리 정상 흐름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. 그 외에는 다 예외 처리하는 건데 근데 평범하게 홀짝 하는데 갑자기 이거를 뭐 2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가 있으면 예외를 막 발생시킨 다음에 아니 이럴 수가 이건 홀수라니 막 그렇게 쓰지를 말라는 거죠. 예외는 예외 처리할 때만 써라. 그 다음에 리소스 관리. 리소스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죠. 시작한 것은 끝을 내라. 메모리를 할당했으면 해제를 해줘야 되고 타이머를 돌렸으면 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어쨌든 뭘 했으면은 뭐 끝을 내야죠. 스레드로 돌렸으면 죽여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어쨌든 뭔가를 했으면 끝장을 봐. 근데 이거 여기서 핵심이 할당한 놈을 해제해라. 네가 메모리 할당해놓고선 다른 애한테 책임 남기지 말고 너가 해라. 해제는. 이건 이제 뭐 자바나 요새 언어에서는 전혀 뭐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할 텐데 뭐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본 전략이 있다. 순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잠깐 나오죠. 그 다음에는 파트 5에서는 이거 너무 길다. 변화에 대한 항인데 닉슨하고 유해랑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. 첫 번째로는 디커플링. 이게 뭐 결합도 줄이면서 디미터 법칙 얘기하는 거죠. 의존을 한다라는 건 어떤 변화가 전파될 수 있다라는 거죠. 내가 뭘 바꿀 때마다 나한테 의존된 애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직접 뭐 만나게 되면은 안 되니까. 그래서 디미터 법칙에서는 주계약자가 있어서 걔를 통해서만 막 처리하게. 얘를 만나려면 왕을 만나려면 나를 만나라 하면서 이렇게 문고리 이렇게 3인방들 딱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만날 수 없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. 그래서 대신에 주계약자는 하부 계약자를 관리하고 이를 위임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적절하게 선택을 하자.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지켜야 될 것 같은 얘기. 이 얘기는 그 예전에 저희 루비로 배우는 디자인이었나요? 하여튼 거기서도 나왔던. 그 다음에는 메타 프로그래밍은 세부 사항을 빨리 제거한다는 거죠. 코드에서. 그래서 변화에 좀 더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코드에 많이 박혀 있으면 코드를 계속 고쳐야 되니까 특히 컴파일해야 되거나 어떤 그런 애들은 굉장히 좀 빡세겠죠. 또는 뭐 자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도 막 코드에다 이것저것 들어가 있으면 귀찮으니까 XML로 이제 다 빼서 XML 헬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.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동적으로 뭐 설정한다. 게임 같은 데서 특히 많이 있죠. 만약에 뭐 플레이어의 공격력이나 이동 속도나 그런 게 코드에 다 박혀 있으면 지옥이니까 다 외부 파일에다가 넣어놓거나 DB에 넣어놓거나 그렇게 하죠. 그래서 코드는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고
추상화된 거에 이렇게 빈칸들을 우리가 세부적인 메타데이터로 딱 넣어서 해결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시간적인 결합, 이 부분도 예전에 무슨 책이었더라 하여튼 뭐 몇 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. A 한 다음에 B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뭐 다음에 뭐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되잖아요. 그래서 동시성을 고려하자. 그럼 어떻게 하지? 그래서 작업 흐름을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키텍처를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하고 설계도 고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맵 리듀스를 쓰고 뭐 스파크로 돌리고 이것저것 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에는 뷰, 단지 뷰일 뿐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우리가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벤트 처리하는 거 이거 예전에 우리 프로그래밍 패턴에서 이거 했었고 이것도 했었죠. 우리 그냥 그 뭐야 퍼블리시 이거 뭐라고 하지? 발행 구독 패턴? 뭐 그런 거 쓰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MVC 패턴 뭐 이거 다 우리 프로그래밍 패턴에서 했죠. 그 다음에 뭐 칠판 칠판 이것도 프로그래밍 패턴에서 했죠. 다 굉장히 이 부분 가면은 우리 프로그래밍 패턴이 좋은 책이구나라는 거를 단순한 소통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벌써 슬라이드가 150페이지 넘었거든요. 만들다가 죽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끝낼래요.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들다가 만들어서 뒤에는 우리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벌써 우리 지금 8시 27분 막 돼가지고요. 이게 사실은 이게 한 책 절반 지금 온 거였나? DDD는 어떻게 만들었어요? 이것보다는 더 개념적인 거 많이 달아요. 이거는 너무 짧아가지고 아니 이게 전체가 몇 개지? 60 몇 개였나? 46. 46개밖에 안 되네. 제가 간 게 지금 30번까지 갔거든요. 더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뒤에는 우리 그냥 이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로 하죠. 이거 더 이상 노가다는 저에게는 힘들었습니다. 네. 와.